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또 일본도 출산율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유럽은 이미 인구 통계학적 차원에서 전환점에 도달했는가라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과 유럽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과 유럽도 이제 출생률 저하 문제를 크게 겪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 여성이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 되겠는데 1.26명. 일본 정부에 의하면 일본 성인 여성의 42% 그리고 남성의 50%가 평생 아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산율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24년 올해 1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에 대해서 일본은 사회로서 앞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을지 그런 기록에 서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작년에 연간 3조 5천억 엔, 우리로 하면 한 3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2030년대 초까지는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국민들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4월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약 80%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제거하는데 아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데 2023년 10월 포린 팔러스에 게재된 컬럼 현금만으로 일본의 출산율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여성들의 상황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일본의 출산율 위기 원인에 대해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 출산율이라는 게 워낙 그 사회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근거를 가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의 여성들의 상황이 출산율 위기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컬럼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컬럼에 의하면은 일본 여성들은 현재 이중적으로 구속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일본의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더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후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둬야 된다. 이런 또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에 따라서 임금 격차도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혼할 경우 재정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질 거다 이런 걱정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또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성별로 그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저출산에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컬럼의 기본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일본 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여러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일본 여성은 이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볼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일본 여성은 일본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일본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을 착취하겠다는 공언 약속으로 그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여성이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하면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성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역할을 추구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기업들은 여성들이 전력을 다해 일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여성이 아이보다 일을 우선시하면 사회는 그들을 나쁜 엄마로 낙인 찍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지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율 문제는 정말 그 링컨 말처럼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이런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유럽도 보니까 그 과거에 출산율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됐던 이제 뭐 나름 훌륭하고 아주 값싼 보육 서비스 이런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있었는데 유럽도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예전처럼 효과가 없다고 하는군요. 네, 사실 유럽, 특히 북유럽이 이렇게 출산율 정책에 성공한 그러한 모델 케이스로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성공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럽연합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960년 이러한 자료 수집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4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출생률을 그 각 나라별로 보면은 프랑스와 스페인은 2차 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스는 90년 만에 최저치, 또 이탈리아는 1861년 소위 이탈리아에서 그 근대 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핀란드는 1776년이면은 미국이 독립한 해입니다.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암울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남부 유럽이고 북부 유럽이고 관계없이 뭐 2차 세계 대전에 뭐 그 큰 피해처럼 출산율이 초토화됐습니다. 핀란드 경우를 보니까 뭐 핀란드는 뭐 되게 이제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넉넉한 아주 육아 휴직, 유치원 보육을 받을 권리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핀란드도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핀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모델 케이스로 이야기되었고 사실은 뭐 그렇게 성공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출산율이 핀란드마저 이제 저하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렇게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합계 출산율이 2010년 1.87에서 2023년 1.31로 물론 뭐 우리보다 높습니다만 약 3분의 1이 감소되어서 현재 합계 출산율이 사회 안전망이 핀란드보다 이제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이 2023년에 1.75나 됐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탈리아가 1점인데요. 이탈리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어서 이렇게 그 가족 친화적인 모델만으로도 출생률 저하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사례를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유럽에서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효과가 적어졌다. 이런 가족 친화적인 그 상황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국가들, 사회들, 우리나라도 아직 가족 친화적인 상황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회나 국가에서는 이전에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핀란드에서. 반드시 있었죠. 그래서 그 효과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로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자체, 그리고 과연 인구가 중요하지만 인구 출생률 상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가족 친화적 정책이 개인과 사회, 그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미 자녀를 갖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기가 더 쉬워졌고 또 아동 빈곤을 완화할 수 있으며 또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여성이 일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가족 친화적인 정책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핀란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유치원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정책을 짜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렇죠. 네, 뭐 네. 혹시나 하는 높아지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잘라야 됩니다. 그런 거 진짜.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해악인 것 같고. 네, 그럼 우리 이진수 교수는 얘기 잘했는데 정말 뭐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랬던 우리가 예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걸 왜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낳는 만큼 더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선진국의 경우 이제 인구 감소 대책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민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이민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외부인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민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주요하게 해결하겠다. 이러한 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겠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럽의 경험을 보면은 또 미국의 경험을 봐서도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하는 숙련된 이민자를 찾았지만은 주로 유입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불법 입국이라든지 또 비숙련 이민자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큰 대규모 이민이라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 그 국가의 그 사람들에게 좀 정치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문화적 또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주민 인구가 더욱 줄어들게 되면 이런 우려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네.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인구 정체에 직면함에 따라서 이들 국가 사이 이민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민이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문제가 많고 언행도 경솔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걸 봐서는 이민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가 예. 복합적이듯이 이민 문제도 굉장히 그렇죠. 복합적으로 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엔 자료를 보니까 유럽 연합의 경우 20세에서 64세 노동 연령 인구가 2011년 최고치인 2억 7천만 명에서 2022년 약 2억 6,500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유럽연합의 노동 연령층 비율이 2008년에 61.4%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는 58%로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인구 감소, 그다음에 출생인 감소라는 것이 참 되돌리기가 어려운 추세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더 적은 수의 젊은이를 갖는 데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사회가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회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노동, 연금, 복지,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류 멸망이 뭐 빙하기나 뭐 해성 충돌, 전쟁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저희가 또 잘 적응을 하면 대응을 하면 또 앞으로 뭐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파트 1층에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인사 잘합니다. 네. 행복한 마음으로. 네. 파워sek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도 뭐 우리 1층 어린이집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 보면 뭐 너무 행복하고 또 꽃 피어나는 것 같고 그럼.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컨의 말처럼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그런 출산율 정책이 아니면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이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국가적인 어떤 뭐 캠페인이나 또 이런 걸로 먹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고 지금은 그런 또 그리고 것은 지났고요. 예전에 또 뭐 여성들이 남자를 좀 배려해서 뭐 이렇게 말도 들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성의 말을 들어야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잘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지 않은 출산 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네, 일단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사회 분위기가 뭐 이런 거라면 뭐 직장 다니면서 한 둘 셋은 낳고 싶어. 뭐 그게 내 꿈이야.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죠. 네, 그렇죠.